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조선의 유교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 대를 이어내려온 종가의 가풍과 전통. 안동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지켜가는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에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 자리 잡은 유교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적 가치 그리고 삶의 지표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안동의 유교 문화에서 찾아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경상북도 안동시. 이에부터 유교 문화가 발전해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 맹자의 고향인 추나라를 합쳐 추로지향의 고장이라 불려왔다. 전통과 예, 그리고 학문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인보 협동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안동시 곳곳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른 듯 선비의 절개를 닮은 고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과거 선비들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지형과 인심 등을 두루 살펴 학문을 정진하기 좋은 곳을 택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 지리서로 손꼽히는 택리지에서는 특히 사대부가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해 저술해 놓았는데, 이는 학문을 하기 좋은 지형, 나라의 인재가 탄생하는 지형 등 집안의 학문과 명예를 높이는 곳이 주를 이룬다. 그 당시로서는 이제 실학자적 그 관점으로, 사실은 택리지는 그 풍수책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풍수적 내용이, 풍수적 그 사고가 좀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풍수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사대부들도 다들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느 곳에 가서 살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도연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택리지에서 살기 좋은 길지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이동이 좋고 집을 짓기 좋은 지역. 두 번째는 수학이 많은 생리. 세 번째는 마을의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마음이 평안한 곳이어야 한다고 전한다. 특히 택리지에서는 영남의 4대 길지로 봉화의 닥실마을, 안동의 도산, 하회마을, 내암마을을 꼽았다. 영남의 4대 길지 중 무려 3곳이나 안동에 위치하고 있다. 선비들은 대대로 지역의 풍수를 따져 집을 짓고 마을을 조성했다. 현재 안동이 전국적으로 종갓집이 가장 많은 것도 좋은 길지가 많은 것과 큰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안동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줄기 사이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다. 두 산맥 사이 분지에 속한 안동은 산들이 완만하고 순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도산 지역과 하회마을은 시냇가에 위치한 마을로 택리지에선 그 어떤 세파에도 능히 버티고 오랫동안 평안할 마을로 기록했다. 안동의 길지 중 첫 번째로 꼽는 도산 지역. 과거 예안 지역에 속했던 도산 지역은 현재 안동시 도산면으로 불려지고 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곳은 조선 성리학의 성지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한적하고 아늑한 도산 지역의 산세. 퇴계 이황에게 도산은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터전이기도 했다. 그는 마을에 돌아올 당시 주변의 산세와 지세를 둘러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도산 지역이다. 퇴계 선생께서는 집을 하나 지어도 아주 소박하게 짓습니다. 뭐 이 자연을 다치게 해서 크게 우람하게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 속에 하나의 이 뭐 조그마한 돌과 같은 조그마한 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의 공간, 삶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을 다치지 않으면서 내가 그 파묻혀서 자연과 하나 되는, 동화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퇴계 선생의 풍수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퇴계 이황의 풍수지리에 대한 선견지명은 적중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도산의 학문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택리지에서도 도산 지역은 경치가 뛰어나고 정취가 있다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산 아래 강변엔 경작지가 많아 풍족함을 상징하는 곳으로도 묘사했다. 완만한 도산 지역의 산세. 예부터 높지 않은 산은 사색의 환경을 만들고 사색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이곳은 유독 인재를 배출해내는 지역으로 완벽한 구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오내리에 있는 그 태실 종택을 가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산봉우리가 되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 산봉우리는 이제 필봉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다소곳한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산자락이 마치 이제 치마폭을 이렇게 쫙 늘어뜨려 가지고 그 태실을 향해서 이제 다소곳이 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퇴계 선생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태어나신 곳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퇴계 선생의 그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막 대외적으로 나가서 또는 이제 벼슬에 나가서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활동하시기보다는 이제 약간 은둔적인 그런 성향을 강하게 내비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풍수적으로 본다면 그런 산세들, 산봉우리와 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안동의 길지 두 번째 하회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의 하회마을은 그 누가 봐도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하다. 이곳의 지형은 물 위에 연꽃이 뜬 형상으로도 풀이 될 만큼 온화하고 평화로운 지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터를 잡은 풍산 류씨는 본래 풍산읍 상리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점점 사람이 늘어나자 더 넓은 터를 찾던 중 폐허가 된 절터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허나 집을 짓기만 하면 무너지기 일쑤. 어느 날 꿈에 한 할머니가 2년간 공덕을 쌓아야 이 터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공덕을 베풀기 시작했고 드디어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덕을 쌓아 얻은 터이니만큼 귀한 명당터로 여겨졌다.
지금부터 630년 전에 이 마을로 옮겨옵니다. 왜 옮겨오느냐 하면은 저 앞에 보면 뾰족한 산이 하나 있는데 북극처럼 생겼다고 문필봉이라 합니다. 문필봉을 보면서 자라면 후손 중에 대문장가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어서 여기를 탐을 냈어요. 근데 이 집 툇마루에 딱 서서 보면은 소술대문 용마루놈의 탁 위에 삼각형만 문필봉이 딱 걸리도록 지어놨어요. 하해마을의 아름다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소나무 숲 만송정. 이곳은 단순히 마을의 경치를 가꾸기 위한 숲이 아니라 마을의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풍수적 요소가 담긴 장소다. 만송정은 비보 염승형 숲으로 북쪽의 찬바람을 막기 위해 만 그루의 소나무를 가꿔 놓은 것이다. 비보 염성의 그 사례로 보면은 이제 하회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그 하회마을에 보면 거기 이제 모래밭에 그 솔숲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쪽에 이제 솔숲을 이제 조성한 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낙동강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강물이 이제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마을 가까이 있으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바람이 세게 일어나요. 이제 기온 차이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북서쪽에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요즘처럼 단열이 잘 된 게 아니니까 상당히 그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어린애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풍링으로 이제 막는 거죠. 안동의 길지 세 번째 내암마을. 이 마을은 지금까지도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한옥들이 자리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고관 대작이 탄생하는 지형으로 알려진 내암마을. 이곳엔 옛부터 올곧은 인재들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암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완사명월형이라 하여 비단을 달빛에 씻어 널어놓은 형국이라 했는데 이는 나라의 귀한 일을 하는 인재가 나는 지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서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수구, 물의 길이다. 이를 위해 내암마을에서도 비보 염승형 숲을 조성했는데 넓게 터져 있는 수구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내암마을 사람들은 수구 앞에 개호송이라는 숲을 세워 마을의 기운을 북돋았다. 오자 등과 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거기 이제 대문을 딱 열어보면은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문 프레임 속에 5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앞산에 딱 들어옵니다. 먼 산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아들이 5명이 있었다는 거죠. 5분이 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3분은 이제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 안동 지역에서 그런 5 아들이 모두가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전설을 들어보면은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막내 아들은 사실은 별로 공부에 그 마음이 없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뭐 산의 기운이 거기 도달했는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서 오자 등과 댁이라는 그런 아주 명예스러운 가문의 영광을 남겨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 집안들은 마을은 물론 집안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풍수를 염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당시 풍수는 곧 훌륭한 후손을 얻기 위한 노력이자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길지로 소개된 도산, 하회, 내암마을 모두 풍수적 개념을 부합한 마을이다. 풍수에 의미를 많이 두었다 봐야죠. 음태 풍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그 좋은 땅, 하나의 인물이 그 날려면은 땅의 어떤 연기라든지 기운을 받고 인물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명당이나 그런 그 곳에 이제 집터를 잡으면은 그 후손들이 이제 좋은 그 학문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위인을 꼽는다면 단연 퇴계 이황을 말할 것이다. 그는 도산 지역의 풍수에서 낳은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한데 조선 중기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대학자이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퇴계 이황.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그의 학문과 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퇴계 이황은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데 남은 여생을 다 바쳐 그의 학문은 더욱 뿌리 깊이 내려왔다. 퇴계 이황은 진성 이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생후 7개월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 속에서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자랐던 어린 이황. 어머니 춘천박 씨는 항상 그를 칭찬에 맞이 않았다. 어린 이황은 어머니가 예의범절을 가르치기도 전에 항상 바른 몸가짐으로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의 어머니 역시 어린 이황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항상 수신제가에 힘쏟았던 이황은 일찍이 학문에 입문하였다. 12살에 작은아버지 이후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살부터는 홀로 독서하기를 즐겼고 20살 전후에는 주역을 공부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해 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중에서 18살이 되는 해 지은 시 야당은 아직도 그의 대표적인 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고운 풀 이슬에 젖어 물가를 둘렀는데 고요한 못 맑디 맑아 티끌도 없네. 나는 구름 지나가는 새는 원래 비추는 것이지만 나는 저 제비 물결 찰까 두렵기 하네. 이황은 34살에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가 되면서 입신에 올랐다. 하지만 그 뒤로 5년 뒤 홍문관 수찬이 된 이후 혼란스러운 조정을 등지고 낙향할 기회만 엿보게 된다. 마흔세 살 성균관 사성으로 승진한 그는 을사 사회가 낮아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인 도산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부터 이황은 호를 퇴계로 삼기 시작했다. 얼굴이 항상 온화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자연을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질 아니하고 뭐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성품이니까 얼마나 비단결 같은 그런 보드라운 마음씨겠습니까? 높은 직책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따뜻한 마음씨 가진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셨다. 나는 그 자료를 또 퇴계 선생 은행록이라든지 제자들이 쓴 그런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퇴계 이황은 도산의 터를 잡은 이후 자신의 학문을 닦는 것과 후학을 양성하는 것에 혼신을 다했다. 퇴계 학파라 일컬어질 만큼 그의 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정도였다. 퇴계의 제자들을 기록한 도산급제 현문록.
당시 그의 제자는 무려 309명에 달했는데 그 무렵 퇴계 이황은 사설 서원을 세울 만큼 대단한 학문적 기틀을 세웠다. 퇴계 이황은 도산에서 조선의 주자라 칭송받으며 성리학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서원 창설은 나라를 위한 애국이었으며 주요 인재 양성을 위한 요람이었다. 그 안동을 비롯한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은 사실상 퇴계 이후에 누구를 막론하고 퇴계가 추구한 그 학문 경향에서 학문 경향을 존중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지역이 퇴계 이후에는 퇴계 학파라고 또 불렸고, 좀 더 17세기 이후에는 좀 넓게 이야기하면은 영남 학파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당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은 퇴계의 그 학문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학자들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의 여러 수제자들 중 두각을 드러낸 서예의 류성룡. 그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나고 자란 수제였다. 일찍이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퇴계 이황은 하늘이 내린 인재이니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했고, 선조는 바라만 보아도 저절로 경애가 생긴다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서예 류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유연한 성격과 학문에 대한 깊이로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는 25살에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홍문관, 사관원을 거친 후 이조, 영조, 형조를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퇴계 선생님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제자로 받아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예 선생의 서예가 나중에 그 큰 일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가르친 제자 중에서 청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명절한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갖다가 몇 달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셨다는 거 보면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시지 않으셨나 하고 추정이 됩니다. 서예 류성룡은 조선을 대표하는 재상이자 병법 전문가였다.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서예 류성룡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쳤다. 그의 학문은 체와 용, 다시 말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추구했다. 그렇다 보니 영의정의 자리에서도 전장의 이순신에게 병법서를 저술하여 실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서예 류성룡은 안팎으로 다양한 재능을 보이는 난세의 인재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서예 류성룡은 외화의 화친을 도모했다는 명목으로 권고파직을 당하게 된다. 그 뒤로는 다시 하회마을로 돌아와 지필 활동에만 몰두하는데, 이 당시 지필한 책이 징비록, 서예집, 신종록과 같은 대작들이었다. 서예 류성룡의 말년은 매우 가난하여 병이 들어도 의원을 부르지 못할 정도였는데, 선조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어의를 보내 치료케 했지만 65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서예 유 선생께서는 돌아가실 때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이 무일푼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왕인 선조 임금께서 임진왜란을
인해서 잃어버릴 뻔했던 나라를 다시 구해준 공이 있다 해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불천이를 하사했는데 이 어른 위패를 모실 만한 사당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요. 이러니까 후학 경경세라는 분이 주동이 돼서 안동 지역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뒤에 보이는 사당을 짓고 사당만 있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사당을 관리할 수 있는 안채를 지었습니다. 숲속의 새 한 마리는 쉬지 않고 우는데 문 밖에는 나무 베는 소리가 정정하게 들리누나 한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우연이기에 평생 동안 부끄러운 일 많은 것이 한스러울 뿐 권한오니 자손들은 반드시 삼갈지니 충효 이외의 다른 사업은 없는 것이니라. 서희성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자손들한테 그 유언 시를 하나 남기세요. 남기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면의자손 수신전이요 충효지의 무사업이라는 그 마지막 글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손들은 충효에만 모두 힘을 쏟고 쏟아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언시를 갖다가 따가지고 서혜 선생의 증손자 되시는 익창공께서 이제 그 두 번째 증축할 때, 집들 증축할 때 사랑채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당호를 충효당이라고 붙인 거죠. 500여 년이 지나도 바라지 않는 서해 류성룡의 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후손들이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내암 마을이 낳은 인재이자 퇴계 이황의 수제자 중 한 명인 학봉 김성일. 그의 비범함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인 청계 김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일찍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정착한 청계 김진은 막내를 낳은 후 세상을 뜬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품어 키우는 아버지였다. 온 힘을 다해 자녀 교육에 힘쓴 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의 5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지 않은 경사를 이뤄냈다. 과거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와서 가장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 5 아들을 훌륭하게 이제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그 측면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청계 선생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집안을 어떤 그 흥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로 통해 가지고 이 5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정말 이 퇴계학파, 영남학파의 의성김씨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가문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분이 바로 청계 김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의 아들 중 가장 영특함을 드러낸 이는 단연 학봉 김성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퇴계 이황의 학문을 흠모했던 김성일은 형과 함께 퇴계의 문화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다. 퇴계 선생 제자가 309분인데 그 중에 그 가장 훌륭한 제자가 이렇게 4분입니다. 한강, 정구, 정다산이나 성호 이익 선생은 이어른 제자고 하회 그 마을의 유성룡, 그 다음에 우리 집, 그 다음에 서원의 배향장에 계시는 조월천입니다만은 한맥은 저런 병명을 받아서 우리 집으로 와서 장경당,
그 다음에 석계, 가람, 미람, 대산, 손재, 정재. 그래서 다시 저희 고조부 있는데 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퇴계 학맥이 우리 학본가로 와서 학본가에서 다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이 되던 해 병가에 급제한 학봉 김성일은 굳은 신념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청백리로서 입소문이 퍼질 정도였다. 그의 고든 성격은 거침없는 직언으로도 이어졌는데 선조가 자신을 평가해보라는 말에 학봉은 거침없이 성군도 폭군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왕이 화를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까지 치닫기도 했다. 학봉 선생은 그래도 태어날 때 기질이 좀 이렇게 대쪽 같고 또 그 이외에도 부정을 보면은 바로 이 그 서슴지하고 직관을 하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자질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선조 대왕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이 직언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전상호라고. 그러니까 조정에서의 호랑이다. 어느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이 불이라든가 부정이라면은 바로 이 직관을 했기 때문에 자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그다음 평소에 퇴계로부터 자신이 배웠던 어떤 학문의 어떤 철학적인 근저 이런 것으로서 추호에 한 흔들림 없이 그 생활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봉 김성일은 관직에 몸을 담았을 때도 스승인 퇴계 이황과 끊임없이 서신을 나누며 학문을 논했다. 차마 도산에 머물지는 못하지만 스승의 지혜는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봉 김성일의 학문의 깊이는 타국에까지 퍼질 정도였는데 일본 성리학의 대가 개조 후지가 그에게 학문에 대한 담론을 청할 정도였다. 우선 학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퇴계 선생의 아주 도통을 이어받은 수제자다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퇴계 선생께서 저희 그 학봉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병명이라고 그래서 10폭을 써주십니다. 저 큰 거.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장인데 보면은 우선생수제. 그 당시에 영남지방에서는 퇴계 선생은 퇴계라고 안 썼어요. 유일하게 선생님은 무조건 퇴계 선생이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학봉 김성일은 진주성을 사수했는데 의병들이 스스로 그를 돕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학봉 김성일은 민중의 아버지라 불리기 시작했다. 초유문이라는 요즘 말로 경문을 그 발표를 합니다. 타여 모이라고는 초유문이라고요. 좀 전장에 나오라는 그 저걸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애절하고 이랬는지 말로는요. 그 저쪽 경남 지방의 부녀자들도 밥하려고 벅에 불을 넣다가도 그 부지깽이를 들고 막 모였대. 그 초유문을 보고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아주 애절하게 호소를 했고 또 본인이 그 뭐 전염병이 도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바도 안 간 걸 우리 할아버지 스스로가 막 죽을 써가지고 먹이고 본인이 솔선 실천을 하시니까 헌신을 하시니까 민중들이 고마 그 부모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기고. 안타깝게도 학봉 김성일은 1593년 진주성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중 전사하고 만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학봉 김성일이었기에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 경상북도 안동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가문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도 안동 시내 종택은 88곳, 불천이 종택은 47곳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가가 있는 지역이다. 종가라면 어느 곳이나 가풍과 학문을 제대로 잇는
훌륭한 후손을 배출하는 것에 큰 힘을 쏟았다. 그것이 조상에 대한 예와 효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옛부터 종가 문화는 훌륭한 인물을 기리고 그 인물을 본받고자 하는 염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집안을 종가로 세우기 위해선 나라의 인재가 되어 공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였다. 어떤 인물의 공적이 뛰어나면 국가에서 우리 원래 조상제사는 4대까지 4대 봉사를 지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4대조를 넘어서도 천년만년 후손 대대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불천이었습니다. 그 불천이로 추대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집을 종가로 승격시켜 주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현조라고 해서 아주 명망 있는 그 인물이 시조가 되는 집, 그런 집들을 종가라고 하죠. 그래서 종가라고 우리가 흔히 할 때는 혈통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함께 아우러서 봐야 됩니다. 종가 중에서도 명예가 드높은 불천이 종택. 이를 위해선 종택, 종손, 문집, 서원, 정자와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종가의 핵심인 종부와 종선, 이들은 한평생 가문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이다. 종손과 종부의 주요 의무는 봉제사, 접빈객. 명절, 기일, 불천이 등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종가의 봉제사다. 종가의 제사는 1년에도 수십 번, 종가의 전통과 절차에 맞춰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 풍경과는 사뭇 다른 까다로운 법도가 가득하다. 종법이라는 그 하나의 그 종가가 종선이 이제 그 대를 잇는다는 거, 장자가 대를 잇는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흐름으로 해서 가게를 계승하고 그런 그 조상을 또 추모하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제사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돌아가신 조상과 후손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교감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가게를 계승한다든지 그런 관념 같은 것이 구체화될 수도 있고 이런 또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속시킬 수도 있고 후손과 또 그 제사를 참여하는 그 후손들끼리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손과 종부의 두 번째 의무인 접빈객. 언제 어느 때고 집에 손님이 온다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종가다. 종가의 접빈객은 몇 날 며칠이고 손님이 계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배품의 미학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성심껏 정갈스럽게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를 수행하는 그 조상 제사를 잘 받드는 그 봉제사, 그 다음에 접빈객이라는 거는 가객을 찾아오는 손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죽 한 사발 대접을 하더라도 빈 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리고 싫은 내색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종가에 깃든 접빈 문화입니다. 그래서 종선과 종부는 이 봉제사 접빈객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부와 종손은 가문의 선택받은 이들임과 동시에 평생 가문의 상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다.
유교 문화의 가장 근간은 충가효입니다. 나라에는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는 것이 유교 문화의 근간인데, 특히 우리 안동은 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면서 효 실천이 가장 잘 된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상의 제사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불천이가 많고, 또 산소를 관리하고 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가 80여 곳이 넘게 있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안동의 제사 문화는 지금까지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전승되면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의 가문의 문집이나 족보와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목판에 새겨 보관했다. 종가에서 서책이란 가문의 정신과도 같았기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종가에서는 가문의 역사와 유교 정신이 함축된 목판을 귀히 보관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세밀히 조각해온 이 유교 책판의 가치는 이미 인정받은 지 오래다. 얼마 전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교 책판의 유구한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교 책판은 305개 문 중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 종가의 문집, 예약서, 전기류, 의약서, 지리서 등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다. 양반들은 자기들의 그 신분적인 배경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우위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들이 조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근거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자로 책을 만들게 되면은 책을 찍고 난 이후에 활자를 해체를 해버려서 책 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대신에 목판으로 책을 만들게 되면은 이 목판은 영구히 보존이 되어서 자기 조상이나 서성의 학문의 그 상징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다. 이것을 이름하여 구곡문화라 했는데, 구곡이란 완만한 산에 흐르는 물 9번의 구비가 있는 지형을 뜻한다. 특히 16세기에 번성한 구곡문화는 주자의 무의구곡에서 유래했다. 특히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퇴계의 정통을 잇는다는 의미로 구곡문화를 찬양했다. 특히 협곡 지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지형인 구곡. 퇴계 이왕의 마을인 도산에서는 구곡이 무려 3곳이나 될 정도로 그 문화가 번성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곡을 정신적 수양처로 삼아 심신의 정화를 하는 곳으로 마음을 두었다. 구곡문화는 조선시대 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찬미하는 그런 정서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구곡문화 중에서 도산구곡이 가장 손꼽히는 이유는 이 도산구곡의 이 바운다리 안에는 이 사람들의 삶,
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선인들이 살아온 삶이 녹아있고 문화가 녹아있고 시가 녹아있고 정서가 녹아있고 이러한 모든 어우러진 삶의 문화가 아주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아주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안동의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 수도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유물을 발굴하고 지역의 인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동은 2001년부터 안동학이라는 지역학을 심층 연구하기 시작했다. 안동의 지역, 철학, 역사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해 이 지역의 특수성을 알리는 것이 안동학의 목표다. 이는 우리의 유교 문화를 체계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저는 안동은 지역학으로서 안동학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는 이제 수년 전에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일부러 오신 곳이고 그만큼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징, 특히 이 유교 문화에 수많은 종가 또는 이런 분들이 현재도 과거의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동이 특별한 하나의 지역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흘러갔어도 그 정신은 더욱 견고히 남아있다. 충과 효,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바탕을 전하는 안동의 유교 문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신념과 원칙, 그리고 전통과 뿌리에 대한 소중함이다.